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지금 현재 맨유와 리버풀의 상황이 정반대죠. 맨유는 3연승을 거두고 있고 리버풀은 4연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과 다르게 완전히 양팀의 순위가 뒤바뀐 상황이잖아요. 맨유는 지금 2위인 본머스와도 승점이 2점 차라서 한 경기에 따라서 정말 높은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3연승으로 제대로 된 기세를 타고 있죠. 반면에 리버풀은 5연승 뒤 4연패라는 웬만해서는 보기 힘든 그런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버풀 이야기, 맨유 이야기,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문제고 어떤 것들이 좋은지 간단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롯의 인터뷰가 저는 좀 인상 깊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명으로 여겨지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6경기 중에 5경기가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6경기에서는 1승 5패를 기록했고요. 프랑크푸르트전 빼고는 모두 패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인터뷰를 하는 건 뭔가 불난 집에 기름 붓기죠. 어쨌든 리버풀이 이번 시즌 영입한 행보로 보나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점으로 보나 지금보다는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팀이고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인데 사실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에게는 원정 경기인지의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근데 지금 아마 슬롯이 인터뷰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좀 긁혀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인터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좀 유의미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리버풀이 이번 시즌 571번의 롱볼을 상대했다는 통계입니다. 이게 리그에서 가장 많은 횟수예요. 그러니까 리버풀을 상대하는 팀은 많은 롱볼을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렌트포드전에서 무려 64번의 롱볼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그 9경기 했는데 9경기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은 횟수의 롱볼을 상대했고 지금 리버풀은 그런 롱볼에 잘 대응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롱볼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세컨볼이 발생이 되잖아요.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거 그 공을 이제 경합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리버풀의 중원이 그런 롱볼에는 조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맥칼리스터 같은 선수들도 폼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공을 잘 챙기기 힘들었고 또 비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통통 튀는 공을 잘 잡아놓기에는 피지컬적으로 엄청나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고 또 서브로 나오는 커티스 존스 같은 선수도 이런 것들이 장점은 아니고 흐라벤베르가 없다면 리버풀 중원은 롱볼을 때렸을 때 더더욱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만 봐도 이제 리버풀을 상대하는 팀이 롱볼을 많이 때리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때릴 거라는 게 예측이 되는데 리버풀은 어쨌든 간 이 롱볼에 대처하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그 내 팀들은 어느 정도 리버풀을 상대하는 해법을 알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 이제 리버풀이 로우 블럭을 깨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리그 평균 점유율 1위예요. 62.6%. 그러니까 리버풀이 웬만한 팀 상대로 할 때는 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는 거죠. 이 얘기는 리버풀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팀은 수비를 하게 되고 상대팀들은 대부분 이제 로우 블럭을 구성하는 시간들이 많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리버풀이 이 로우 블럭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 리버풀의 명확한 로우 블럭 해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리버풀 공격진들한테 느껴지는 건 사실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활발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리버풀을 상대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아, 리버풀이 내려앉은 거 잘 못 깨네. 그럼 우리 로우 블럭 하자. 그리고 그냥 롱볼 때려서 우리는 싸움 시키자. 이런 것들만 반복하게 된다고 하면 리버풀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방법도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버풀은 롱볼에 잘 대처하고 로우 블럭을 깰 줄 알아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비르츠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보슬라이가 공격형 미드필더일 때는 단점도 있지만 명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활동량으로 역습대 숫자 늘려주고 왔다 갔다 해주는 거. 하지만 이제 볼을 다루는 측면에서 약간은 투박하고 창의성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반면에 비르츠는 저런 내려앉은 공간에서 창의성으로 변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수비 블럭의 균열을 만들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선수는 바로 살라예요. 살라가 공을 잡았을 때 선수들이 자신에게 붙을 수 있도록 살라의 좋은 개인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살라가 그렇게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로우 블럭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리버풀의 아쉬운 측면 플레이도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리버풀이 풀백과 윙어들의 콤비네이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풀백과 윙어들이 2대2 플레이 내지는 2대1 플레이, 2대3 플레이 이런 것들로 그런 수비 블럭들을 좀 깨주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리버풀의 양쪽 좌우 다 측면 플레이가 아쉽습니다. 일단은 왼쪽은 학포와 케르케즈가 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정도면 나름 합을 되게 많이 맞춰본 조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합작 빈도가 낮고 아직까지는 호흡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살라는 사실 공 잡고 뭐 풀백이 돌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풀백을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게 나오기에는 살라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은 뭐 중앙에서는 비르츠 같은 선수가 로우 블럭 깨지 못하고 사이드에서도 변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리버풀이 공격하는 것들은 다 막히고 상대가 공격하는 것들은 쉽게 허용하는 그런 구조가 계속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측면 플레이 결국에는 윙어들의 1대1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내려앉은 상대를 깰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무조건 1대1 성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축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에 기인하는 거죠. 어쨌든 1대1 상황에서 이겨야 숫자적으로 유리한 면이 생기고 거기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스포츠가 축구기 때문에 지금 리버풀 선수들이 1대1 돌파가 안 되는 것도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속도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선수들이 잘해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전술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 다 반영되는 게 결국에 선수의 퍼포먼스긴 하지만 누구 한 명 차력쇼로 이런 것들을 좀 뚫어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스쿼드의 구조적인 문제 있잖아요. 리버풀이 공격진은 좀 많고 또 수비진은 뎁스가 얇고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 당장 빠르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리그 경기는 리버풀을 기다려주지 않죠. 결국에는 리버풀이 지금 일단 패배 흐름을 끊는 게 최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개인이 좀 잘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핵심적인 선수를 얘기하자면 바로 살라와 비르츠죠. 살라와 비르츠 같은 공격 쪽의 선수가 컨디션이 올라와 줘야 된다. 이렇게 약간은 무책임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빠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버풀이 어떻게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맨유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맨유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맨유는 지금 공격 효율성이 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맨유가 그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대 득점 값이 높다. 그러니까 뭐 기회는 잘 만드는데 그만큼 득점이 나와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맨유가 9경기 치르고 나서 기대 득점 값은 16.68. 그러니까 16골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야 된다. 뭐 요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XG 값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허무한 중거리 슈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XG 값이 조금이지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슈팅을 난사하는 경우에는 XG 값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기회를 잡고 슈팅을 했기 때문에 XG 값이 누적이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맨유가 득점이 좀 적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브라이튼전 4득점으로 이 기대 득점과의 격차를 거의 1점대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맨유가 기회가 많았는데 날렸던 게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뭐 브루노만 봐도 PK 2번 실축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난 브라이튼전에서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다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이거는 공격수들도 올라오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점유율을 주도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히트맵입니다. 맨유에 제가 표시를 해놨고 맨유는 지금 보면 골키퍼 앞쪽과 하프라인의 아래쪽 가운데가 색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앞쪽이 색칠이 돼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맨유가 오케이 우리 가운데서는 공격적인 점이 안 해도 돼. 수비적으로 우리가 잘 막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벌려서 공격을 해보겠다. 이런 느낌의 전술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상대를 올라오게 당겨놓고 한 번에 역습을 가고 그 역습을 갈 때 주로 사용하는 루트가 사이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전에서 많이 느꼈던 건 상대 실수 이후에 마무리 속도가 되게 빨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맨유가
맨유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득점 모두 실수 후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만들었던 득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대가 실수하고 나서 공을 뺏는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지 않는 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뺏고 나서 공 챙긴 다음에 템포 잘 늦춰놓고 원하는 공격 형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팀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맨유는 그냥 뺏고 바로 카운터, 뺏고 바로 카운터로 소비를 하는 편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할 거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쨌든 간 골문 앞까지 빨리 가는 거, 그리고 골문 앞에서 빨리 슈팅하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마무리의 속도를 높여주는 게 중요한 건데 맨유가 브라이튼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수의 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역습 내지는 속공과 비슷한 상황에서 공을 잡을 때가 많고, 그럼 여기서는 전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이 좀 많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 공격하는 뭐 세슈코, 음베모, 쿠냐 이런 선수들의 마무리 감각은 보존이 되어 있어야 맨유의 주무기가 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모림 안 좋을 때 저는 아모림의 게임 모델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아모림이 3연승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아모림 게임 모델의 난이도가 내려갔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선수들이 이행하기에는 난이도는 높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맨유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앞쪽에서는 압박을 적극적으로 해서 뭐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고 상대의 롱킥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유도 뺏으면 마찬가지로 바로 역습 가가지고 마무리하고, 또 수비 시에는 앞으로 성급하게 전진하려는 것보다는 상대를 좀 끌어당긴 뒤에 한 번에 뭐 롱볼이나 앞쪽으로 전진 패스를 통해서 빠른 카운터, 뭐 이런 것들이 맨유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공격, 수비, 중원, 키퍼 각각 정해져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앞쪽에 있는 선수들, 공격 선수들은 압박의 퀄리티를 쉬지 않고 뽑아내야 합니다. 앞쪽에서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체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공격수들은 약간의 해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하고 또 이제 맨유가 뺏었을 때 역습할 때는 또 맨유의 개인 능력으로 마무리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공격수들의 해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압박할 때도 체력 쓰고 해조할 때도 체력 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체력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인데, 쉽게 말하면 체력도 좋은데 개인 능력까지 있는 선수가 공격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선수들의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는 축구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원은 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수적 열세를 대비해야 해요. 그리고 이 중원의 숫자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또 앞쪽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수비 가담 잘해주고 사이드백들이 수비적으로 기여를 좀 해줘야 됩니다. 또 수비진 역시 할 것들이 많은데, 일단 전방 압박 갈 때는 센터백 라인도 같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맨유의 공격수들이 전방 압박 실패했을 때 한 번에 넘어오는 공을 잘 커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뺏고 나서는 앞쪽으로 빨리빨리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진 패스 능력도 필요합니다. 골키퍼 역시 당연히 막는 건 기본이고, 이제 요즘에 라멘스 같은 선수가 롱킥을 되게 많이 때리거든요. 근데 그 롱킥도 대충 차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뭐 세슈코 같은 선수 머리 보고 때리는 건데 그때도 정확한 롱킥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 지어보면 아모림이 뭐 플랜 A를 통째로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는 여전히 높고요. 예전에도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포지션에서 그래도 육각형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현되면 고퀄리티 축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림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고퀄리티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럽 대항전이 없기 때문에 선수단의 관리가 쉽습니다. 다른 유럽 대항전 나가는 팀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 팀들이랑 붙을 때는 체력적인 부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또 맨유 지금 상황의 장점이에요. 특히나 뭐 박싱데이라든지 리그 후반기에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맨유가 하고 있는 축구 자체가 많은 활동량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안 나가는 게 더더욱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맨유는 그런 것들까지 다 따졌을 때는 성적을 내기 좋고 또 내야만 하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 병행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맨유가 이번 시즌 끝나고 성적이 좋아서 유럽 대항전을 가게 된다. 그러면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기 이전 마지막 시즌이 지금인 거잖아요. 그때는 플랜 A를 확고하게 갈고 닦아서
최대한 날카롭게 만든 뒤에 유럽 대항전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땐 이번 시즌이 정말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맨유 공격진들의 골 넣는 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완전히 다른 맨유와 리버풀의 상황. 과연 양 팀은 더 좋은 상황으로 이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